한국외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외교지 136호에서 이준규 회장은 현재 한국 외교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지도나 나침반은 가지고 있는가? 라고 말하며 외교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지난 1편의 연장선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미국의 대외 정책과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지난 1월 출범을 했습니다.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강경 일본대 이제 트럼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이 일치돼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정책인데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 대응 방향에 있어서 초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나 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위협적이라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보를 신냉전의 신호탄이다 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외 정책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한번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와 확연히 다른 점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처할 때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팽창이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 못지않은 그러한 강도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트럼프 때와 특이한 점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우방국들하고 공유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공동 보조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역시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찬 기류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은 중국이 금년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됩니다. 또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해당이 되고요. 또 중국 국내적으로는 경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내부 기류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는 이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강경책을 계속 쓰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말로는 서로 강경하게 주고받으면서 실제로는 그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타협책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번영, 세계 발전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는 그 전통적인 그런 서방의 그 서방적인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대중국 전선을 짜고 또 동맹국들하고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선택을 강요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약으로 미국과 동맹국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동맹국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안보적 위협을 받았을 때 군대를 보내서 서로 도와주게 돼 있는 이러한 의무까지 지게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특정한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그러한 틀 안에서의 선택권이지 크게 우리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의 어떤 큰 의미의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룰 때 흡사 우리가 이쪽 편에 설 수도 있고 저쪽 편에 설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나 또는 이웃나라인 중국에 대해서나 서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커다란 틀 안에서의 일이고 또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의 입장도 그 주어진 틀 안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나간다. 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과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다른기도 하고 또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가 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하는 게 있는지 싶을 정도로 그냥 묵묵부답이라든가 그냥 흘러가게 놔둬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이 때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기에 다소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공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코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현재의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코드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만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코드 가입을 희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드라는 이러한 그룹핑에 중국에 대응한다는 이러한 정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첫 번째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공동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에 어느 문안에도 중국에 대해서 공동 대처한다든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상선언문에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이러한 인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쿼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쿼드 멤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상당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을 잠정적인 안보적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더욱 인도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룹핑을 해서 대항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외교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쿼드가 선뜻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기치로 내세우지 못하는 데는 인도가 거기에 가입돼 있다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쿼드가 아직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공동 대응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때 미리 쿼드에 가입을 해서 쿼드의 방향 설정에도 기여를 하고 또는 쿼드 내에서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쿼드 그룹 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으로 인한 경제 보복이나 한한령은 아직 풀려지도 않고 김치, 한복 등 문화 공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를 자국 영해하려는 그런 기도를 강화하고 우리 비행 정보 구역을 부단 침범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을 회유 또는 겁박하려는 그런 패권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러한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무대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웃에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국주의 외교 시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조공 외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경제력을 비롯해서 상당히 성장한 중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큰 나라인 이웃 나라인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냉엄한 국제적인 현실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또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우리 외교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국의 심기를 거스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은 지켜나가고 중국과 함께하는 어떠한 모임이나 또는 중국과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교섭의 단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또는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로서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큰 나라로서 상당히 반발을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나갈 때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반응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려는 그러한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평소에 지론처럼 하셨던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자세는 원칙과 룰에 의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 있는데요. 중국에 근무도 하시고 중국과의 이 교섭도 해보신 그 경험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어떤 이 반응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외교에 있어서 이제 전랑 외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늑대 같은 외교라는 뜻인데 이것은 외교의 속성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외교라는 것은 부드럽게 대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획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외교인데 전랑 외교라는 것은 강한 말로 중국의 이익을 세게 밀어붙이는 뭐 이러한 외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외교는 대외적으로는 뭐 주권 존중이라든가 내정 불간섭, 타자주의 등 이런 온갖 미사 욕구를 앞세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공세적 외교를 한다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서 중국이 그 등소평 주석이 제시한 도광양해라는 것을 버리고 중국몽이라든가 대국굴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세워 가지고 너무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데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이러한 외교적 공세로 나선 것은 중국 내부적으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수립을 위한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거친 외교는 그 국제사회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원칙과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중국과 우리가 국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으로서 하는 외교는 중국의 힘에 우리가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늘 파동 때 문제입니다. 그 마늘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조금 급증하니까 우리가 과도한 관세를 때렸는데 그것이 국제사회 룰에 조금 어긋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과도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룰을 어겼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더 룰을 어기는 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떤 국제적인 룰과 원칙 이런 것을 지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원칙이나 룰을 어기게 될 경우에 우리가 절대로 그걸 용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걸 바로잡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면 중국과 우리가 어떠한 그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하시고 귀국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그 성과 보고 자료를 보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어느 정권에서나 그 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언론에 이렇게 새롭게 부각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에 관해서 과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과 G7 참여를 통해서 많이 불식이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또 다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외교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외교의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도 건전하게 잘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 남정호 씨가 미중 신냉전 속 변칙 외교로는 못 버틴다라는 주제 칼럼에서 남북 문제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다른 외교마저 여기에 끼워 맞출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한국 외교가 원칙 없이 조롱 모계식으로 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우리 외교에 있어서 적당히 전략을 벌여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외교가 뭐 적당히 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영화를 딱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는 확고한 목표와 원칙 위에서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이 고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지나쳐서 임기응변이 원칙을 훼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북미관계 개선이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된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북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북미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기여를 해야지 비로소 그것도 빛을 발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외교의 근본적인 원칙과 목표인 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한 인식만 확고하게 하고 있다면 뭐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돼서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은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과 또 이게 확실한 방향 설정 그 위에서 외교라든가 또는 정책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외교의 방향이라든가 하는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인터뷰의 최초에 우리가 외교협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외교의 연륜도 쌓였고 우리 외교의 그 인적 역량도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외교는 이러한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외교가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가 사령탑이 되고 외교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외교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는 이러한 부서로 전락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넘버원 외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총책임을 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설정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인 외교부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스태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외교관 TV는 외교 광장을 통해서 이 외교의 전문성과 이 전문가의 활용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그동안에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또 일본 주재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 지정학적 위치상 4강 외교가 중요하지만은 인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우리의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마무리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 속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 경제력으로도 세계 10위권의 나라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4강 외교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든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4강 외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외교의 연륜도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4강 외교는 4강 외교대로 우리가 그 중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되 4강 외교 이외의 외교, 즉 다른 지역, 아세안이나 인도나 또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의 외교에도 우리가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고 또 어젠다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나 경제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인권 사회 문제라든가 또는 전 지구적인 문제,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량에 걸맞는 기여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고 외교적인 현안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 외교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어느 한 이슈에 매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국익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외교관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관 TV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